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 3년 차가 되었고 한창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남성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만의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일을 저지른다면 나중에 너무 큰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저는 제 아내를 옆에 두고 있지만 계속해서 장모님이 생각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읽어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원래 가진 것 없는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래서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사업에 큰 뜻이 있었죠. 어릴 때는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라오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헬스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생겼죠. 결국 저는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을 열심히 돈을 모았고 결국에는 동네에 작은 헬스장을 차리게 되었죠. 참 작지만 나름대로는 의미가 깊은 곳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에 큰 기대도 주었고 지금의 아내도 그곳에서 만났으니깐요. 아무쪼록 처음에는 영업이 잘 된 덕분에 승승장구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없이 지금의 제 아내와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처럼 삶을 녹록지가 않더군요. 헬스장을 운영하다 보니 경영 악화로 인해서 회원들은 줄어들었고 결국에는 모아둔 돈은 바닥이 나서 빈털터리 신세로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앞날이 깜깜했고 스트레스로 탈모까지 진행될 정도로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저희 부부에게 손을 내밀어 준 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장모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일단 당장 저희가 살던 집을 정리해서 빚을 다 갚았고 당장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숙박업소에 전전긍긍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저희 소식을 듣게 된 장모님이 연락이 오시더군요. 장모님 댁에서 함께 살면서 다시 시작하는 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컸지만 오히려 제 아내는 장모님 댁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더군요. 사실은 아내가 반대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내가 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내는 그렇지 않은 게 장모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장모님은 아내의 친엄마가 아니라 새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장모님은 아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는 재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어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 살아계실 때는 가족처럼 지내기 위해 노력했었다고 하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아내가 곧바로 독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기분 나쁘게 집을 나온 건 아니었고 취직을 하면서 회사 근처로 옮긴다며 자연스럽게 나와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집 밖으로 나와서 지내게 되니 함께 지내면서 친해질 시간은 딱히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내와 장모님은 여전히 서먹서먹한 사이였습니다. 그렇다고 서로 싫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도 처음 재혼을 할 때 별로 싫어했던 건 아니었다네요. 물론 새엄마가 자신과 나이 차이가 15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건 몰랐다네요. 그래서 언니 같은 느낌이 강했고 엄마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거죠. 게다가 아버지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금방 세상을 떠나셔서 오히려 미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서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별로 친하지가 않았을 뿐이었죠. 하지만 장모님은 제 아내를 많이 위해주는 착한 심성이셨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결혼 생활을 짧게 하고 남편을 떠나보냈지만 유산 덕분에 그래도 일도 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내가 길바닥에 나앉았다고 하니 차마 지켜만 볼 수 없으셨던 거죠. 여하튼 저는 아내가 불편할 걸 알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처가살이었죠. 제 본가는 시골에 있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농과 밭밖에 없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결코 갈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계신 집이 평수도 넓은데 혼자 계시기에는 남는 밤도 많았으니 저와 아내가 조금만 불편함을 감수한다면 아주 이상적인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끈질기게 아내를 설득하고 또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같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집을 얻을 수 있는 돈을 모을 때까지만 장모님 댁에서 지내자고 했죠. 결국 아내도 현실과 타협을 하게 됐고 저희는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라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저도 염치가 있었기에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하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모님 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원래 다니던 회사에 계속해서 다녔고 저는 장모님 댁에서 멀지 않은 곳에 헬스 트레이너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직업의 특성상 사람이 많은 주말에는 쉬는 날이 없었고 평일 중에 하루만 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출근 시간 자체도 달랐었죠. 저는 저녁에 출근을 했고 아내는 아침 일찍 출근을 했으니깐요. 어느 날 평일에 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쉬는 날이어서 마음 편하게 산책이나 할 겸 동네 공원에 가서 가볍게 조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거실의 의자는 나뒹굴고 있었고 장모님은 쓰러져서 앓는 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얼른 장모님께 달려 들어갔습니다. 몸 상태를 봤더니 다행히 어디가 부러지거나 한 건 아니었고 근육이 놀라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쭤봤더니 거실의 전등을 교체하기 위해서 의자 위에 올라가셨다가 의자가 넘어지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고 역정을 냈고 어디 다른 곳 크게 아픈 곳은 없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 같은데 허리가 조금 깨끗한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기에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하셨는지 제 호의를 계속해서 거절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장모님 댁에 오고 나서 해드린 것도 없어 죄송했던 터라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등 갈았으면 이럴 일 없었는데 장모님께서 계속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지내기 더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니 장모님께서도 정 마음이 그러면 알겠다면서 마사지를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하고서 장모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장모님 댁에 들어온 지도 한 달이나 지났지만 장모님의 방에 들어가 본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캔들을 켜놔서인지 정말 좋은 향기가 온 방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향을 맡으며 장모님을 봤더니 뭔가 기분이 묘해졌고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다른 집 장모 사이처럼 나이차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요. 아내는 저보다 연하였고 장모님은 저보다 겨우 10살밖에 많지 않았다란 걸 잊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에 나가서 보면 장모님은 40대 초중반의 나이에 많지 않은 나이였고 나이를 모르고 보면 30대 중후반으로 보일 만큼 동안이셨죠. 제 입장에서는 항상 장모님으로 대했고 생각했기에 애써 외모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을 뿐 미모도 훌륭하셨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결혼 전에 요가 강사를 하셨었기에 지금까지도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몸매는 솔직히 제 아내보다도 훨씬 좋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엎드려 있는 장모님을 보니까 순간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마사지를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시던 장모님은 마사지를 왜 돈 주고 받는지 알겠다고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여기저기 아픈 곳을 알려주셨고 저는 허리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불편하시다고 한 곳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조용히 마사지만 했던 건 아니었고 자연스럽게 장모님과 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염치 없이 처가 살이를 하는 입장이라 장모님께 함부로 말도 붙이지 못했고 약간은 내성적인 성격이신 장모님도 제게 그다지 말을 먼저 붙이지는 않으셨었죠. 그런데 마사지를 받으면서 한마디씩 하다 보니 점점 편해지셨는지 장모님은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수다스러운 모습들도 보이셨고 소리내어 웃으시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장모님과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오랜만에 즐겁게 수다를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는 아내가 출근을 하고 제가 출근하기 전까지 남는 여유 시간에는 장모님에게 마사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죠. 마사지를 해드리면서 느꼈지만 정말 장모님은 40대 몸매라고 하시기엔 믿어지지가 않았죠. 솔직히 눈 감고 마사지를 하면 20대라고 해도 믿을 정도였으니깐요.
하지만 감히 장모님에게 결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정신줄을 바로 잡고는 했습니다. 여하튼 거의 매일같이 장모님께 마사지를 해드리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장모님은 평소와는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평소 장모님은 내성적이신 성격에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신 줄 알았는데 점점 말씀도 많아지셨고 장난도 많이 치시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나이와 맞지 않게 티 없이 맑은 그런 해맑은 성격이라고 느꼈습니다. 장모님은 최근에도 어떤 남자가 자기에게 연락처를 물었는데 거절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장인어른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이야기들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슬펐던 이야기들까지 제게 숨기는 거 없이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그러다 한 번은 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가 저를 데리고 장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제 몸을 보고 아주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듬직해 보였고 몸 좋은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의 첫인상을 정말 좋게 보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장모님은 저에게 짓궂은 농담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경험상 이렇게 몸 좋은 사람들 중에 밤에는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허다해서 걱정이었는데 이틀 전에 그 걱정을 덜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가 생각을 한참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전이라면 아내와 제가 일세를 갖기 위해서 사랑을 나눴던 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아내가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장모님이 다 들으셨다는 건데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그러자 장모님은 갑자기 웃으시면서 부부 사이에 당연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제 아내가 부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지금 혼자 지내게 된 지도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외롭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장모님은 갑자기 제 팔뚝을 어루만지시면서 이런 튼실한 팔뚝을 가진 남자가 곁에 있다는 건 정말 부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날 이후부터는 장모님의 장난스러운 스킨십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도 기분이 썩 나쁘지는 않았죠. 솔직히 말해서 좋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다가는 큰일이 벌어지겠다고 생각을 했고 장모님에게는 저의 근무 시간이 바뀌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저는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고 아내가 퇴근하는 시간을 맞춰서 같이 집으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장모님과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도 제가 아내와 함께 있으니 둘이 있을 때처럼 함부로 장난을 치지는 못하셨고 별탈 없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뒤 저는 아침에 아내와 함께 출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왔고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집 근처 커피숍에서 휴대폰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모님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무슨 일이지 싶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장모님은 제게 어디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요즘 헬스장에서는 무슨 커피도 파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싶어서 고개를 들었더니 커피숍 입구 쪽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는 장모님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장모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전화를 끊으시고는 밖으로 나가 버리셨죠. 그날 이후로는 정말 집안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먹서먹한 분위기였는데 그때부터는 한기까지 느껴질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가 반을 방석에 앉아서 생활하는 것처럼 너무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나날을 보낸 지도 몇 주가 지나갔고 아내는 회사 워크숍이 있어서 1박 2일로 자리를 비운다고 하더군요. 저는 어색한 걸 너무 싫어하는 성격이라 솔직히 그때부터 너무 초조했고 미칠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친구들을 만나서 밤새도록 술이나 먹고 들어올까부터 시작해서 여행이라도 다녀온다고 할까 등 수많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가 자리를 비울 때 기회다 싶어서 같이 자리를 비우면 일을 더 악화시킬 것 같아서 차마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과 이런 불편한 관계로 계속해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었기에 결국 정면 돌파를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워크숍을 간 날 삼겹살과 소주 등 장모님께서 좋아할 만한 것들을 잔뜩 사들고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의 방 문을 노크하면서 장모님께 그동안 죄송했다며 함께 먹자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제게 많이 화가 나신 장모님은 대꾸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간곡히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고 결국에는 장모님은 제 성화에 모시겨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열심히 고기를 구워서 쌈도 싸드렸고 장모님의 잔이 비지 않도록 소주도 계속 채우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장난이라고 제 몸을 계속 만지시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다고 했죠. 그러자 장모님은 그게 그렇게 싫어서 거짓말까지 하고 그랬냐고 그냥 싫으면 싫다고 하지 그랬으면 굳이 안 했을 텐데 왜 이상한 사람을 만드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또 화가 나신 장모님을 보면서 당황한 나머지 사실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아차 싶었습니다. 장모님은 곧바로 싫은 게 아니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실 장모님께서 저를 만지실 때마다 좀 느낌이 이상했다고 했죠. 장모님은 그때부터 뭔가 표정이 달라지시더니 무슨 느낌이 이상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술도 취했겠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도 있었던 터라 생각 없이 말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처럼 젊으시고 예쁘신 분이 저를 만지시니까 당연히 이상한 생각이 들고 그랬다고 저도 남자인데 아무렇지 않은 게 이상하지 않겠냐고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마구 말을 했죠. 그 말을 하는 순간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어 버렸고 그 대화를 마지막으로 장모님과 저는 그냥 연신 술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위기를 만회하고자 장모님에게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지만 분위기는 쉽사리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술만 연신 들이붓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만큼 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장모님은 실수로 옷에 음료수를 쏟게 되셨고 옷을 갈아입고 오신다고 하더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술을 계속 마시고 있었죠. 그렇게 몇 분이 지나서는 장모님 방에 문이 열려서 고개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술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장모님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복장으로 갈아 입으시고는 저에게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지금 많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너도 그렇지 않냐며 제게 묻더라고요. 저도 술에 취한 나머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은 갑자기 제게 다가오셔서는 우리 오늘은 기억에서 지우자 하고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인지 무언가에 홀렸던 건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겁니다. 다음날 아침 숙취로 인해 두통을 겪으면서 일어났는데 순간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면서 너무 두려웠죠. 저는 장모님이 깰까봐 조용히 밖으로 나와서 평상시처럼 식탁을 치우고 샤워를 했습니다. 제가 샤워를 하던 중에 장모님도 일어나셨는지 평상시와 다름없이 제가 먹을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와 장모님은 더 어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마주칠까봐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게 되었고 장모님은 따로 아내를 부르더니 통장을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좋은 집은 아니어도 오피스텔 보증금 정도는 될 것 같다면서 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이후로 저와 아내는 장모님 댁에서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오피스텔을 얻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그날 일은 잊으려고 무던히도 애써봤고 사실 금방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미쳐버린 건지 그날 있었던 일이 너무 생생하고 그립다고나 할까요? 정말 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제 아내를 옆에 두고서 저는 장모님이 계속해서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차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조차 욕을 먹어 마땅한 그런 일인 걸 잘 알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수학 공식처럼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모님의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나면 제 마음이 착각을 했구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를 내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하는 게 맞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네요. 다른 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냥 얼굴만 보는 건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고 연락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부디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은 망자를 거두는 일을 하시는 사연자님께서
최근 정말 신기한 일을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들 잘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여기서 저와 비슷한 사연을 받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사연을 읽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사연들 잘 챙겨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얼마 전 여기서 저와 비슷한 사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올해 50살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자식 둘이 있는 아빠고요. 저는 인간이 마지막으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옛날엔 장의사라고 불렸던 상조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이야 이 직업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가게 간판에 망자나 장의사라고 적힌 곳을 지날 때면 항상 심장이 두근거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조용히 지나갔던 기억이 나곤 합니다. 그랬던 제가 상조회사를 운영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여지껏 수많은 망자를 꽃길로 보내드리면서 기억에 남는 일도 참 많았습니다. 망자가 어디서 돌아가신 건지, 무슨 사연으로 돌아가셨는지, 왜 돌아가신 건지 각자 저마다 다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저 나름 많은 분들을 보내드리면서 심적으로 단단해져 왔다고 생각했는데 거짓말같이 한 분 한 분 각기 사연들이 다 있는 거 보면 역시 세상은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망자에 염홀하면서 같이 눈물 흘린 적도 많았고 일을 마치고 나서 유족들의 사연이 너무나 안타까워 다시 찾아뵌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힘을 얻는다는 유족들을 보면 저도 보람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돈을 보고 일한다는 생각보다는 망자를 거두어들임으로써 내 가족들과 내 지인들의 애군 그리고 제 업보를 깨끗이 씻어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와 할머니 댁에서 같이 살게 됐죠. 아버지가 집에 안 계실 땐 할머니한테 참 맞기도 많이 맞고 욕도 참 많이 들었어요. 맞을 땐 딱히 잘못이 있어서 맞았다기보다 욕을 하시다 감정이 복받치시면 한 번씩 때리실 때가 있었고 욕은 대부분 제 어머니 욕을 많이 하셨죠. 이 애를 버리고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고 하시며 천하의 몹쓸 년이라고까지 말씀하셨고요. 그러면서 꼭 말씀 끝에는 이 다음에 크면 절대 엄마 찾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차피 그딴 정신으로 가족 버리고 도망갈년이라면 저한테 돈이나 뜯어내려고 수작 부릴 게 뻔하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맨정신에는 그렇게 순하고 세상 선비 같으신 분이셨다가 술만 드시면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할머니와 매번 싸우셨어요.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건 그래도 술을 드시고 저를 때리신 적은 없으셔서 다행이었죠. 동네 사람들은 아버지가 떴다 하면 피하느라 정신없을 정도로 아버지를 싫어들 하셨죠. 저는 그렇게 힘든 날을 겪고 오다 제가 20살 되던 해에 아버지께서 병으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이른 나이에 천일고아가 되어버렸죠. 아버지가 이혼한과 동시에 저도 사촌들에게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다행히도 연락이 닿게 되어 두 분 다 장례를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고민도 많이 했네요. 사촌들은 혼자가 된 저에게 어디 갈 데 없으면 같이 사는 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평생 거기서 살지 못할 바에 제 삶을 개척해보겠다며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당장 벌이가 있는 곳도 아니었고 누가 뒷바라지 해줄 사람도 없어서 돈을 벌어야만 했죠.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그렇게 쓰고 싶지도 않았고요. 지방에 작은 월세방을 하나 잡고서 저는 일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의자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불행히도 사고를 당해 척추 고정술로 허리에 핀을 받게 되었죠. 지체장애 6급 판정받고 군대도 그때 면제를 받게 되었고요. 그 후 한동안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 것 같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지 하늘이 무심하기도 하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와 아버지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공장에서 만난 한 아저씨 소개로 난생 처음 시체를 닦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꺼려하는 일이라 그만큼 짧은 시간에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생소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친구랑 일을 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망자가 된 시체를 영안실에 안치시켜 드리기 전에 알콜로 깨끗이 닦아드리는 일이었는데 상처 하나 없이 깔끔한 시체가 있는가 하면
팔이고 다리고 으스러진 시체에 칼이나 흉기에 찔린 자상이 있는 시체들도 있었기 때문에 맨정신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영안실 입구에서는 매번 친구와 소주 한 병을 반 병씩 나눠 마신 후 들어가서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아마 상조회사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따고선 작은 상조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지금이야 유명한 상조회사도 많지만 제가 일을 배울 당시엔 전문적인 상조회사보다 장의사가 더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더욱 사업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게 상조회사에서 일을 몇 년 배운 다음에 회사를 차리게 됐어요. 나름 성실히 일을 했던 터라 기존 고객들과 친분도 두텁게 하고 있었는데 일을 깔끔하게 잘한다며 주변에서 소개를 시켜주는 바람에 밥은 굶지 않을 만큼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일도 가끔 진상들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의뢰받은 일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가면 망자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식구들끼리 싸우면서 상조비 할인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떨 땐 상호 계약서도 없이 후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상황이야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역겨웠던 건 일을 오래 해오다 보면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집이 돈이 있는 집인지 없는 집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재산 가지고 첫날부터 쌈박질을 하고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장 마지막 날 아침에 조회금 가지고 한참을 싸우기도 합니다. 또 일찍 돌아가신 10대 망자 같은 경우에는 아이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딱한 기분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더 정성껏 모셔드리려 많이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간 회사를 운영해 오다 보니 어느덧 직원들도 늘고 상여금도 조금이지만 챙겨줄 수 있을 정도로 회사가 성장했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마다 자만하지 말고 모든 것이 다 내가 망자들에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운영해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고등학교 모임에서 알게 된 후배 어머니를 한 분 보내드렸어요. 친구에게 부탁을 받은 거라 제가 직접 신입 직원 교육도 시킬 겸 해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일을 도와드린 적이 있죠. 건강하시다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래저래 준비할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팀장과 직원을 장례식장에 먼저 보내놓고선 혼자 장례에 필요한 것들을 꼼꼼히 챙겨 따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의뢰받은 망자 조남이 저의 생모와 같았는데 얘기를 듣자 하니 그 후배 새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라고 하더군요. 지급정성으로 자제분들을 키우셨다고도 했고요. 그렇게 장례식 첫날 자제분들과 장례 절차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가 망자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오게 됐습니다. 그 망자는 없는 살림에 시집을 오게 되어 숱한 시집살이와 남편의 폭력으로 집을 나와 재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구타를 당했고 맞아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나머지 짐을 싸들고 어린 피덩이를 혼자 놔두고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혼자가 대신 자기들 아버지를 만나 재혼을 해서 여지껏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가를 한 그 집에서도 제가 한 남편의 폭력과 술주정으로 자기 친자식을 찾아다닐 수도 없어서 결국엔 포기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자제분들 말이 당시 자기 새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낳은 자식처럼 대해줬고 큰 사랑으로 키워오셨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대답도 안 하고 묵묵히 듣고 있다가 순간 저희 생모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정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분향실로 다시 들어갔는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후배에 돌아가신 새어머니라던 분은 어릴 적 저를 버리고 야반도주한 제 친모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남을 보고 설마 했었는데 영정사진을 보고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가 하시면서 하루하루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살아오시다가 그 흔한 영정사진도 하나 없으시고 가족사진 하나 없으셔서 저를 버리고 가실 때 집에서 챙겨간 사진 한 장으로 영정사진을 인화한 거였습니다. 그 영정사진 밑에는 제 어릴 적 대하에서 어머니와 같이 목욕을 하던 꾸깃한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그 사진을 들고서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던 자제분들도 제 손에 들려있던 꾸깃한 사진을 보고선 상황을 알아채신 듯 했어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신 저의 어머니, 언니와 남동생, 이모와 외삼촌 얼굴을 보고선 큰절을 넙죽하고선 그 자리에서 얼굴을 파묻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자식 버린 어머니였지만 어렸을 적 따뜻한 기억만 생각하고서 갑방으로 어머니를 찾아왔거든요. 하지만 혹시 어머니께서 재가를 하신 거면 당황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끝내 체념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한스럽고 죄송한 마음이었어요. 장례식장에 와 있던 제외과 식구들은 모두 저에게로 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며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턴 상조라는 말도 더 이상 필요 없었고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가짐 따위는 없었습니다. 내 어머니니까 제가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하지만 다른 가정에서 반평생 이상 같이 살아온 가족들에겐 갑자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친어머니이긴 하지만 그땐 엄연히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도 있으셨고 무엇보다 상주 안장을 찬 남편이 버젓이 살아계셨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걸 눈치채셨는지 남편 되시는 분이 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아,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게야? 옷 매무새 좀 단정하게 하고 완장 얼른 차고 상모도 써야지. 이 사람아 뭘 고민하고 있어. 그 미련한 사람 그 사진 죽기 직전까지 손에 쥐고 있었어. 아,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웃고 있지 않은가. 저는 그 말씀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져서 또 한없이 엎드려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직원에게 어머니의 수시와 안치를 해드렸냐고 물었고 수시를 하고 있다는 말에 급하게 안치실로 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 본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계속 울었고 안치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한없이 깨끗한 주검에 환하게 웃고 계신 듯 했습니다. 저는 저희 회사 염을 책임지는 이모님들에게 여쭤봤어요. 눈은 감은 채 돌아가셨습니까? 네, 대표님 혹시 저는 평소에 저희 생모 얘기를 하며 직원들 교육을 시켜왔던 터라 제 사정을 다들 잘 알고 있었지요. 제 눈물을 보고선 이모님들은 알아채리셨는지 시체를 만질 수 있게 준비를 해주시고 조용히 나가셨지요. 그날 어머님의 몸을 닦아드리며 단둘이 얼마나 고해성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팔다리를 가지런히 정돈해드리고선 직접 안치를 해드리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3일 밤낮을 상주 자리에 서서 분향소에서 조문객들을 맡게 되었고 어머니의 화장까지 끝마쳤을 땐 제가 한 남편분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네한텐 진작에 연락을 해줬어야 했는데 나도 애들 키우고 일에 치여 사느라 녹록치가 못해 미안하네. 아마 자네 어머니도 이렇게 잘 자란 자네를 보셨으니 웃으며 갈 수 있을 게야. 너무 걱정 말게.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 제가 한 가족들과는 꾸준히 최근까지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그 남편분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 정리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어머님 앞으로 된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그 유산을 저에게 양도하겠다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귀엽고 그럴 순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쨌거나 그건 현재 남은 가족들의 몫이라며 저는 번듯한 회사도 갖고 있고 자식들한테 더 보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말씀을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를 공시시가로 어르신께 매매해버렸습니다. 그래야 받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이것도 운명이면 운명이라고 명절에 어디 갈 데 없으면 와이프랑 애들 데리고 놀러오라고 하셨습니다. 피는 안 나눴더라도 이미 가족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다 늙어버린 몸뚱이지만 지금이라도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으면 큰아들 하나 더 생긴 것 같아 좋을 것 같다며 말씀을 하시면서 제 와이프랑 잘 의논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 50대여 그간 없던 형제들이 생길 생각을 해보니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지만 일단 제 아내는 어르신 살아계실 때까지만 그럼 우선 그렇게 해보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가족들이 많으면 슬픔도 금방 잊혀질 수 있을 거라면서 말이에요. 요새는 제가 시체 닦는 일을 안 하고 상조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어머니를 만날 수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제 손으로 모시고 나서 원래도 자부심 갖고 일하던 일에 더 큰 자부심으로 요 근래엔 일을 하며 지내게 되었거든요. 제 아들, 딸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제 소중한 사연을 여러분께 공유해드렸어요. 제 사연과 함께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좋은 사연 부탁드려요. 긴 글 읽어주신 프로님께 감사드립니다.